지금부터 4월 2025년 4월 원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지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담당 이사 노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오다가 그쳐서 오늘 참석하시기 좋은 날씨구나 했는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좀 오시는데 좀 힘드셨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어,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네, 봄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당사자분들도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겨울보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 모두 이 봄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윤서 작가님이십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실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 작가님은 18년차 조현병 아들을 둔 엄마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아들의 발병부터 회복까지의 경험을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 라는 책으로 출간하셨습니다. 가족으로 겪은 생생한 경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윤서 작가님의 이력은 교육학과 여성학을 전공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 가족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윤서 작가님, 나무 어머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근데 여기도 벚꽃이 이제 좀 많이. 그래요? 줌으로도 송출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저희가 좀 여의도에 조금 비긴 했지만 벚꽃도 보고 그랬을 텐데요. 네, 비가 와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가물어서요. 이렇게 또 농사에도 도움이 되는 비가 와서 굉장히 반갑고 또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희선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이런 책을 냈어요. 지금 여기 앞에도 있는데요. 예, 내 아이는 조각난 세계를 삽니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한겨레 21이라는 시사 주간지가 있어요. 예, 그 시사 주간지에 연재를 해오던 글을 또 모았고 새로 또 쓰고 다듬어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게 됐습니다. 이 책을 사실 내게 된 이유가 뭘까?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 소개입니다. 좀 전에 이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라기보다는 이 책을 통한 저와 또 이 책에 저희 아들이 나무 씨라는 별칭으로 나와요. 나무 씨가 지나온 시간을 말씀드리고 일종의 사례를 한 가지 공유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40분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책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가족의 사례를 4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또 있으실 거니까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처음에 발병과 증상, 그리고 돌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립과 도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질의와 대답으로 질문과 대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지금 2달이 됐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겨레 20일이라는 시사 주간지에 이 연재를 게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현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지요. 특히나 저희 아이는 만 11살 2개월에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던 그 겨울방학에 발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한 소아조현병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책으로 썼느냐, 왜 글로 썼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저와 나무 씨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지나온 그 18년의 시간이 이제 치유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도 치유였고요. 책을 내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만나는 거, 또 다른 이제 일반 독자들 만나는 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응원과 지지를 해주십니다. 조현병 당사자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각이 정말 이전에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조현병 당사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정말 그동안 비가시적인 존재로 있었던 조현병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 부끄럽고 고맙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과정도 굉장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낸 이유는 첫 번째는 저와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였고요. 2번째는 위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발했을 때 사실 굉장히 암담했어요. 어떤 정보도 없었고요. 18년 전은 지금보다 더 정보도 없었고 이런 심지에도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또 소아조현병이었기 때문에 뭐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깜깜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을 좀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깜깜한 터널 안에 계실 분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좀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 터널 안에서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처럼 이 책이 역할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됐고요. 3번째는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있습니다. 조현병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 덕분인지 혹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죠. 네, 이틀 동안 KBS에 임수민의 지금 이 사람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네. 내일이죠. 네, 내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제가 인터뷰 방송을 해서 예, 녹음 방송이 나갔어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다시 듣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예, 정신장애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이 그래도 들어주더라고요.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또 많이들 들어주고 계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 글을 쓰고 책을 내기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내길 잘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의 서문에 이제 쓴 글이에요. 옮긴 글이죠. 다른 분이 쓰신 글을 옮겼는데요. 이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계속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거듭 깨닫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책을 쓰는 중에 읽었던 이 엉망인체 완전한 축제라는 책에서 이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빌어왔는데요. 이 술라이커 저와드라는 작가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름에서 보시겠지만 아랍계 미국 이주민인데요. 20대 여성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인데 백혈병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투병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 여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버스를 개조해서 미국 전 지역을 투어하는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게 이 엉망인체 완전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만 난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책에서 이 문장이 제가 이 책을 쓰게 하는 마음이어서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 글을 써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아이의 발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 11년 2개월. 예,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2008년 2월에 저희 아이가 급성으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시리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CBS에서 하는 시리얼이라는 채널에 저희 아이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이제 거기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한번 살펴보셔도 오늘 강의보다는 조금 더 저희 아이도 나오니까 풍부한 내용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퇴근을 하고 왔는데 저녁 무렵이었겠죠. 퇴근을 했으니까 이제 집에 왔더니 아이가 저희가 아파트 1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블라인드하고 커튼을 다 내려놓고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서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집 밖에 엄마 아빠를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아이가 공포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떨고 있어서 제가 뛰쳐나갔죠. 나쁜 사람들이 진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아파트를 몇 바퀴를 돌고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조현병일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발달한 친구였고, 네, 학교 공부도 잘했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방과 후에 자진해서 남아서 책상 끄는 거, 선생님 청소하는 것도 도와주는 굉장히 다정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워낙 기능이 좋은 친구여서 그래서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됩니다. 주 증상은 대표적인 증상이죠. 저희 양성이기 때문에 환청, 또 망상인데 예,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망상 그리고 까그라스 증후군을 제가 한 가지 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망상은 엄마 아빠를 해치는 나쁜 사람이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게 이제 주로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청은 그래서 그 나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있었고요. 이제 까그라스 증후군은 엄마 아빠가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의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찾아낸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보고 저보고 가짜라고 하면서 자,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없애고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저를 엄청 미워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정말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음, 제가 부족한 엄마여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일하고 뭐 공부하고 바쁜 엄마여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어요. 뭐 자료가 없어서 저도 짧은 영어로 막 영어로 된 자료도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까그라스 증후군이라고 조현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각으로 보는 정보와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 정보가 불일치하는 거더라고요. 뇌의 문제로.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도 좀 생기고요. 그때 조현병 환자들한테 드물지 않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망상, 환청, 까그라스 증후군 이런 주요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이게 발달하는, 뇌도 한참 자라는 시기잖아요. 아이가 그 시기에는 성인이 돼서 뇌가 다 발달하고 나서 발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제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소아였기 때문에, 소아 임상 사례가 있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이가 집 밖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에 갔죠.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청력에는 이상이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몸에 있는 열이 뇌로 다 올라가서 이제 뇌가 지금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서 이 뇌의 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장을 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지어 먹었더니 3일 내내 애가 살살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증상은 더 심해지고 급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시각각 증상이 막 진전이 되고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 어린아이를 어쨌든 정신과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뭐 체면 치료를 한다는 개인 의사한테도 찾아갔다가 또 뭐 그다음에 또 뭐 유명하신 분도 찾아갔다가 막 그랬는데요. 결국 다들 자신 없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았던 소아정신과 전문병원에 가게 됐죠. 그래서 갔고 거기서 이제 까그라스 증후군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거기는 이제 보호자하고 같이 있는 개방병동이죠. 개방병동 입원을 했다가 거기도 소아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요. 결국은 소아정신과 보호병동이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입원하기까지가 한 2달 정도. 제가 2008년 2월에 발병했는데 4월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은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써봤죠. 처음에 이제 가장 부드럽게 쓰다가 결국은 이 약 저 약을 다 써보고 조합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클로자핀을 쓰고 그때는 아이도 발달하는 단계고 그래서 클로자핀을 저희가 제일 많이 썼을 때는 600ml까지 썼어요.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뇌의 발달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일단은 증상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약을 줄여가자라고 하셔가지고 클로자핀을 600ml까지 쓰게 됐습니다. 보통은 지금은 저희 아이 250ml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클로자핀을 찾게 되기까지 3년 6개월을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를 입퇴원을 왜냐면 입원하면 한두 달 정도 입원하다가 퇴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3년 6개월 만에 클로자핀으로 저희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에 아이가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자의적으로 단약을 하고 재발을 했어요. 재발 이후에는 이제 주사제하고 재발하는 과정에서 전기 완화 치료를 받는 ECT 치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3가지 치료를 했고 지금은 클로자핀 250ml 그리고 인베가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서 완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일단 발병하고 나면 모든 기능이 급성기에는 굉장히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약 저약을 막 써보고 클로자핀을 막 600ml까지 쓰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붙어가지고 예, 정말 간호사, 가정 간호사 역할을 하고 가사 도우미 역할도 하고 예, 그랬죠.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예, 그런 시간을 보냈고 저뿐만 아니라 나무씨 아빠 예, 그리고 저희 멀리 계신 저희 어머니까지 예,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까지 다 동원이 돼서 예, 아이를 돌보는데 모든 가족이 이모, 삼촌, 뭐 숙모까지 해서 다 동원이 돼서 예,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령기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선 퇴원을 하고 그랬을 때 다시 학교를 가면 보건교사는 병원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 상태로는 학교에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를 받아야 되니까 뭐 약 먹고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퇴원하라 그러고. 그래서 참 저희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특수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특수교사도 장애가 워낙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주로 이제 신체 장애라든가 어, 이제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장애는 있지만 정신 장애에 대해서는 특수교사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사도 저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의지를 가지고 중학교를 꼭 졸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을 갈아입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아니죠. 병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가서 1시간 수업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오고 예, 그렇게 해서 출석 도장을 찍어가지고 겨우겨우 출석 일수를 맞춰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교육 문제가 저희 이제 소아 발병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보내고요. 그 다음 단계로 자립과 도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특수 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아이가 기능이 좋아졌다고 탈락이 됐어요. 근데 기능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일반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잘 아시지만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아침에 뭐 7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클로자핀을 먹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은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탈락을 하고 근데 아이를 집에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 문을 두드려서 대안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제 대안학교도 3학기밖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역의 청소년 센터도 다니고 하면서 지역의 많은 자원들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부모가 계속 정보도 찾고 자원도 찾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는 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그 사람들의 편견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대안학교에 가서 조현병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장애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오픈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친구들도 교사들도 이 아이를 어,
사람답게 대접을 안 해줬나 봐요. 근데 대안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도 눈을 맞춰주고, 하나하나 물어주고, 예, 그래서 대안학교 다니는 1년 6개월을 굉장히 즐겁게 다녔고요. 그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하고는 지금도, 예, 2개월,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고, 이 책도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예, 평생의 은사님으로 예,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안학교에서 굉장히 잘 지내고 그랬는데 대안학교에서 뭘 하나 배웠냐면요.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 타기.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느린 학습자 친구들도 있고 또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나 취약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한 40km를 어떤 학부모 또 다른 형 해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해서 그때는 살이 별로 없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게 돼서 아이가 어느 날 그 청소년 센터에 다니던 중에 갑자기 자전거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전거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고 자전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사를 봤던 모양이에요. 일본에 자전거 전문 학교가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하고 자전거 정비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른 진로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자전거 좋아하고 지금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 도쿄에 가서 자전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교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같이 갔을까요? 못 갔죠. 돈을 벌어서 학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해야 되니까 제가 갈 수가 없었죠. 네,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잘하겠다고 약속했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때는 상태가 좋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진료받기로 하고 이제 부산쯤 간 걸로 생각하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음, 젊은 아이잖아요. 성장하는 아이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프다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 가는 거를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도쿄에서 한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1개월 정도 있었고, 가서는 잘 지냈어요. 거기 갈 때도 자전거를 또 예, 조립해서 풀어서 갖고 가고, 도쿄 인근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도 같이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잘 지냈어요. 네, 클로자핀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잘 지냈는데 너무 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자만감이 생긴 거죠. 아,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단약을 하고 그 어느 날 어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사라졌어요, 나우리 씨가. 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남편이 도쿄에 가서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예, 편의점에 있던 아이를 이제 경찰에서 예,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서 이제 경찰서에서 찾고 경찰서에서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국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줍니다. 예, 입원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탈 정도로 상태가 좀 좋아지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더 걸렸어요. 조금 더 쓰세요. 예, 한 7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1년이 될 뻔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먹고 있던 클로자핀을 들고 가가지고 이대로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일본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 클로자핀 잘 아시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량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600ml까지 올릴 수도 없고 그러려면 6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클로자핀을 지금 쓸 수가 없고 그건 한국에 가서 쓰고 여기서 전기 충격 치료를 ECT를 받아서 비행기를 탈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면 한국에 가서 클로자핀 처음부터 시작하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나 또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ECT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혹시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라는 영화에 아시는군요. 그 영화의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정말 아이한테 너무 치명적인 치료법이 아닌가?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치료법이 아닌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EC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중증 우울증에 많이 쓰고 또 임신을 준비하는 우리 당사자들한테도 많이 쓰는 치료법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취를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훈련된 의사가 한 1분 정도 뇌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전도 검사나 이런 걸 다 하는데 치료 자체는 그냥 환자는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뇌에 아주 경미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라서 사실 우리 몸에도 전기가 다 흐르거든요. 그러면서 이 뇌에 뇌세포가 조금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더라고요. 이게 한국에도 그래서 이게 마취가 가능한 대학병원에서만 이 치료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법을 쓸 수는 없는데요. 이 치료법이 제가 알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웠지만 해보고 나니까 어,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ECT를 12번 받고 비행기를 잘 타고 한국에 와서 급하게 워낙에 저희가 서울대병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려고 했더니 베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협력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거기 의사가 어, 저한테 자신 없다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남으신 치료는 제가 의사하면서 처음 이런 말 해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떡합니까? 열심히 정보를 또 찾았죠. 검색해가지고 원래 우리 아이가 먹던 클로자핀의 가장 임상 경험이 많은 교수님을 찾았어요. 네, 클로자핀의 임상과 사례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계셨던 김용식 교수님,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김용식 교수님이 그때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정년을 하시고 동국대, 일산 동국대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동국대병원에 연락을 했죠. 근데 거기도 입원이 가능하다, 베드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자신 없다고 하는 이분, 이 의사 는 뭐 저희가 거기서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전원을 해가지고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입원을 해서 다시 클로자핀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또 교수님도 ECT를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6번 ECT를 하게 됩니다. ECT는 한 20번 정도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전날 저녁에 금식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마취하고 잠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저희도 20번을 채우지는 못했어요. 아이가 마취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확실히 재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전보다는 안 좋은 거죠. 예. 어떤 그 약물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게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베가 주사를 맞고
먹고, 예, 클로자펜 먹고 하고, ECT는 이제 그때 2번만 했고요.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재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그때 아이가 자전거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안 말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실패해서도 배우는 거고요. 저희 아이가 그때 배워가지고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 꼭 약을 잘 먹습니다. 그 시리얼 채널에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약이라고 안 합니다. 비타민이라고 해요. 비타민 먹을 시간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한동안은 비타민 같이 먹었어요. 아예 혼자 뭘 먹는 게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 비타민 먹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비타민 먹 비타민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때 재발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제가 시행착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단약을 했고, 그래서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디 뭐 여행 갈 때도 그렇고, 만약 외갓집 갈 때도 그렇고, 본인이 꼭 먼저 챙깁니다. 예, 비타민을 꼭 챙기고, 예, 그래서 실패에서도 얻는 것도 있고, 예, 배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재발을 했지만 다시 치료법도 찾았고, 약도 이제 좀 다 정해졌잖아요. 조금 증상도 완화 상태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아이가 크는 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만 19세가 되면은 이제 병역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역 검사를 했더니 좀 뭐 그동안 진료 기록이 너무 많고 군대에서도 안 받아주죠. 그래서 단번에 이제 면제가 되고 바로 그 다음에 장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장애 등록을 할 때 제가 장애 등록하겠습니다. 19살 때 했어요. 장애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반대하시더라고요. 뭐 별로 뭐 도움되는 거 없는데 뭐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발병을 해서 그때까지 지나오면서 저희 가족만으로는 이 아이를 앞으로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장애 등록을 하고, 지금 당장은 뭐 별로 혜택 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즐기는 영화관에 가서 할인받고, 부산에 외갓집에 갈 때 KTX 할인받고, 네, 그 정도의 혜택이 있죠. 음. 대학은 사실은 장애 전형으로 안 갔어요. 장애 전형으로 지원은 해봤습니다. 지원은 했는데 정신장애는 안 뽑아줘요. 예. 그 정신장애는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 등록이 돼 있어도 다른 장애들은 그 장애 등록만 돼 있으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바로 돼요. 근데 정신장애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고요. 정신장애이면서 정서장애가 같이 있어야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물론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그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 그 대학 입학과 관련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정신장애는 그 장애 특성상 어떤 학습을 지속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신장애로 대학 지원을 했지만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그냥 그 검정고시 본 성적으로 예, 대학을 갔습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 아픈 아이에게. 네, 저희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중고등학교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래들하고 비슷하게
또래들의 행동을 학습하는 거. 예, 그래서 사회성 발달하고 또래들의 행동을 배우는 것. 그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로 대안학교를 가고 학교 밖 청소년을 해봤더니 이게 소속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뭔가 소속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도 이렇게 어린아이, 젊은 아이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 소아 때도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센터는 ADHD 정도, 소아는 그렇지 소아조현병은 거의 없기 때문에 10,000명에 1명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거의 없고, 예, 센터에 소속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에 소속되는 게 자기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학도 치유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내게 됐습니다. 네. 네, 그 끝에 지금 이제 병식도 명확하게 병식을 가지고 있죠. 아이는 병식을 가지고 스스로 비타민을 챙기고, 그러고 있고요. 뭐, 대학도 다니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예, 쉽지는 않았고,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화 상태에서 이제 잘 지내고,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아이가 20대 때 도전한 것들이에요. 바리스타 학원에 가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보고, 그리고 대학 때 방학 때는 한국에도 자전거 정비 학원이 있길래 정비 학원을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과제빵 학원에 가서 제과제빵을 배우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서울 은평병원에서 동료활동 지원과 100시간 교육을 받아서 동료활동 지원과 교육만 받았어요. 그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활동 지원을 못했는데요.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아직 이제 졸업한 지 2년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했지만 일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동료활동 지원과도 떨어지고 바리스타도 면접을 뭐 장애인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면접을 봤는데 어쨌든 다 떨어지고 장애인으로 면접 봤는데도 떨어지고 한 7번 바리스타 떨어진 것 같고요. 동료활동 지원과도 떨어졌습니다. 아직 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바리스타는 굉장히 잠깐 은평병원에서 거기 1층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증상이 없어진 건 아니죠. 예, 증상은 아주 약하게 한청이 있고요. 사람 소리는 아니고, 약간 뭐 사각사각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게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또 들린다고 합니다. 이 환청도 있고, 망상보다는 불안이 있어요. 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제 예,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힘든 거는 불안할까 봐 불안하대요. 예, 그리고 저녁 시간에 어쩌다가 느닷없이 불안이 지금도 오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관찰해 봤을 때는 한 번에서 2번 정도인데 그 불안한 시간이나 불안한 정도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같이 갔어요. 클로자핀을 먹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같이 갔고 이번에도 이제 약을 타고 주사를 맞고 왔는데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클로자핀을 약간 낮추고 렉사프로를 약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왔고 그러고 나서 지금 좀 본인 말로는 예, 괜찮은 것 같다. 어제 저녁에도 약간 불안했는데 어, 살짝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그런 증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있고 여전히 이제 그 워낙 어릴 때 발병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 뭐 질병 때문에도 그렇고 뭐 관계나 이런 거는 예, 여전히 조금 어려움을
면은 있습니다. 굉장히 순수해서 그 순수한 걸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또래들하고 어울리기에는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예, 그런 관계 어려움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저희보다 더 오랜 시간 조현병과 함께한 분도 계실 거고 또 그 정도 시간은 아니지만 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조현병이 없었다면 저나 나무 씨나 나무 씨 아빠나 나무 씨의 동생이나 우리가 행복하기만 했을까? 우리 인생에 다른 불행은 없었을까? 근데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조현병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어, 깨달은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무 씨가 아프지 않았다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뭐 좋은 데 취업해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엄마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이제 나무 씨가 아픈 걸 통해서 삶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한테 행복인지 이런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조현병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나무 씨 처음에 발병하고 첫 입원을 2008년 4월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월 4월에 삭발을 했어요. 제가 책에도 있는데요. 이번 라디오 방송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삭발했냐. 사실 그 1년 동안은 제가 아이가 조현병 환자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의사들도 어,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깜짝같이 일종의 성장통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발병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조현병이라는 걸 이제 정식으로 진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 조현병하고 같이 산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까지도 치료제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기도하는 마음, 또 한 가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 병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제가 그때 삭발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 입원시키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입원시키고 펑펑 울고 있으니까 우리 작은 애가 그때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 오빠 좋아지려고 입원했잖아.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작은 아이의 그 위로와 응원 덕분에 그,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이 책을 쓰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여전히 죄책감이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죄책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발병으로 인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걸 실패로 볼 것인가?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죄책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덜었지만 어떤 병이든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거고, 네, 조현병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더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 몫이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삭발을 계기로 제가 수용을 했고요. 예, 조현병을.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더 저의 죄책감도 내려놓고, 내가 아이의 병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도 불안해. 이러면서 그 불안을 보는 게 지금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덤덤한 척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멀쩡해요. 멀쩡해서 엄마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러는데 근데 돌아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고 2년 전에 비하면 더 많이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아, 예, 이걸 가지고 그래도 살아갈 만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불안하지 않은 날, 음, 아주 유쾌한 날, 그런 날, 그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병과 함께 살아가는 거 가능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예, 만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 조현병을 만난 걸 계기로 저희한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음에 이른다. 우리는 질병을 통해 질병 전의 과거를 애도하고 현재 사랑을 배우고 고통을 지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불안이 밀려오지 않는 순간에 시간을 감사하고 머리 맞대고 밥 먹는 순간을 사랑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길에 단풍에 감동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을 기억하고 그것이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또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무의 일부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네,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위로를 위해서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 문장은 꼭 오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에 190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 읽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치료법을 찾으세요. 의료진을 믿고 의료진에게 질문하세요. 집은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당사자와의 약속은 되도록 지키세요. 그를 나무라거나 신랄하지 마세요. 그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가 증상을 보일 때는 논쟁하지 말고 자극하지 마세요. 그가 갈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그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돌보는 당신을 돌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좋아하는 것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세요. 당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를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동거해야 하는 조현병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